지연은 거절이 아니다. 더 정교한 설계도는 그릴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다. 나폴레옹 힐의 말인데요. 이 미국 크립토 법안 처리가 내년으로 미뤄진다라는 소식, 누군가에게 불안한 악재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현재 시장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지연 자체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대한 배관을 기존 금융 시스템과 완벽하게 연결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 변경의 시간이라는 것들을 말이죠. 윤리랑 이자, 권한이라는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이 지루한 과정이야말로 코인이 단순한 투기판을 넘어서 진짜 돈의 세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이런 지연 속에 숨겨진 거대한 기회의 설계도를 미리 펼쳐보고자 합니다. 미국 상원의 크립토 시장 구조 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기 어렵고 논의가 내년 1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도 시장이 무너지는 공포로 바로 반응하지 않는 모습들이 자주 보여지고 있는데요. 겉으로 봤을 땐 모순이겠죠. 중요한 법이 늦어지면 악재처럼 보여야 되는데 이 시장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넘기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순을 풀려면 이 법안이 무엇을 규제하는지부터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이 법안은 코인을 혼내는 법이 아닙니다.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운영체제를 바꾸는 법이에요. 운영체제를 바꾼다는 건요, 이 버튼 하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배관 전체의 규격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누가 어떤 자산을 어떤 규칙으로 사고팔 수 있는지, 누가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지, 문제가 생기면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 이런 규격을 다시 그리는 작업이겠죠.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지연 자체가 아니라 이 설계의 충돌입니다. 지금 막히는 지점이 단순하게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 정치의 윤리, 돈의 이자, 규제기관의 권한, 그리고 디파이라는 경계지대가 한꺼번에 한 가지 법안 안에서 맞부딪히는 구간입니다. 이 정도면 연말에 급하게 밀어붙이기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데요. 먼저 윤리랑 이해 충돌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윤리 문제는 정치 뉴스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의 크립토 법안에서는 윤리 문제가 구조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이 규제의 룰을 만드는 사람들이 동시에 크립토 사업이나 토큰 발행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의심이 생길 때 그 법은 시작부터 정당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정당성이 흔들리면요, 법은 통과되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끝없는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윤리 조항을 강력하게 밀고 들어가고 부담을 느끼는 쪽에서는 그 조항을 약하게 만들려고 하겠죠. 윤리 조항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요, 권력의 레버리지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테이블코인 이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현실적인 돈의 문제가 됐는데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주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을 아주 쉽게 바꾸면 이런 말인데요. 은행 예금 대신에 스테이블코인에 돈을 넣고 이자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순간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이 아니라 예금 대체 상품이 되겠죠. 그 여파는 실물 경제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랑 수익을 붙이는 것들을 강력하게 막아두는 방향으로 제도를 깔았고요. 이 문제가 코인업계의 편의 기능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 어디서 유동성을 만들어낼지 여기에 관한 문제라는 거.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생깁니다. 이자를 법으로 막아도요, 이 시장은 늘 우회로를 찾는다라는 거. 거래소나 플랫폼이 발행자가 주는 이자가 아니라 이 다른 상품과 묶어가지고 여기서 주는 수익을 설계로 바꾸면은 사실상 이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은행이 민감해지는 것도 바로 이런 지점이겠죠.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이자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하나의 조항이 아니라 달러 유동성의 통로를 둘러싼 싸움인 겁니다. 누가 달러를 더 싸게 끌어오고 누가 고객을 붙잡고 누가 결제랑 저축을 동시에 장악하느냐의 문제겠죠. 이어서 세 번째는 SEC 관할과 디파이 규제 방식이에요. 이 부분이 시장 구조 법안의 뼈대가 될 텐데 토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어디까지가 SEC이고 어디부터가 CFTC인지 그 선을 그리는 작업이겠죠. 이 선이 달라지게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토큰은 주식처럼 취급될 거고 또 어떤 토큰은 원자재처럼 취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상장과 판매, 공시, 중개, 파생 상품 이 모든 것들에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여기서 디파이가 끼어들면 이 게임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디파이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기업 구조가 아니라 이 코드랑 참여자, 프론트엔드랑 지갑 이런 조각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규제를 하려면 누구를 규제할지부터 정해야겠죠. 코드를 만든 개발자일까요? 서비스를 운영하는 인터페이스일까요? 아니면 유동성을 공급하는 참여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정답이 없으면 규제라는 게 과잉 규제가 되거나 무력해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업계는요, 이 자유 침해를 레드라인으로 보고 반대쪽은 불법 자금과 소비자 피해를 레드라인으로 봅니다. 서로의 레드라인이 겹치지 않는 지점에서 협상이 멈추기 쉬운 구조겠죠.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법안이 늦는다가 아니라요, 어떤 디지털 금융질서를 만들 것인가겠죠.
이걸 이해하시면은 왜 연말에 마무리하기가 어려운지 감이 바로 잡히실 겁니다. 연말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지금 다루는 거는 기술 조항이 아니라 권한 배분과 돈의 흐름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가장 세게 부딪힙니다. 거시경제로 시선을 넓혀보자면요. 이 최근에 연준이 금리를 내렸다는 뉴스가 나오면은 많은 분들께서 유동성 장세가 오나 보다 먼저 떠올리시겠죠. 맞습니다. 이 금리 인하라는 게 위험자산의 숨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유동성이 어떤 통로로 시장에 들어오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지금 미국은 은행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같은 이 민간 디지털 달러가 결제랑 자금 이동의 통로가 되는 것들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 통로가 커진다? 그럼 미국 국채 수요, 은행 예금, 신용 공급 이런 것들이 함께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국제 정세의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패권의 확장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달러를 쓰려면 원래는 미국 은행망과 결제망을 거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세계로 퍼지면 어떤 나라에서는 달러를 더 쉽게 보유하고 더 쉽게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쪽도 있고요. 위협으로 보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서는 국가 안보랑 불법 자금에 대한 프레임이 끼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단순하게 투자자 보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크립토 시장으로 좁혀보겠습니다. 이 이슈 자체가 가격 예측 재료가 아니라요. 자금의 성격을 바꾸는 재료예요. 이 법안이 늦어지면 불확실성은 남겠죠. 불확실성이 남으면은 알트코인은 특히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협상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가 강해질수록 이 시장은 위험 프리미엄을 조금씩 낮추면서 레버리지를 늘리려고 합니다. 이때 법안 뉴스가 방향을 만드는 연료가 아니라 쌓인 레버리지를 한 방에 정리시키는 이런 불꽃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뉴스가 좋든 나쁘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될 변화는요. 이 전통 금융과 크립토가 연결되는 속도입니다. 법안이 늦어져도 은행이 크립토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는 이런 흐름이 함께 나온다. 이 시장은 규제는 늦어도 통합은 진행된다라고 읽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때부터 법안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표준의 문제가 된다는 거. 이미 움직이는 흐름을 어떤 규칙으로 고정할지 그 싸움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제 XRP로 연결해 보자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정 이벤트 하나로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가 아닙니다. XRP가 놓인 구조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규제된 달러 토큰과 토큰화 자산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금융 인프라가 바뀔 때 결제랑 정산은 어떤 레일 위에서 움직일 건가? 그리고 서로 다른 네트워크, 서로 다른 달러 토큰, 서로 다른 토큰화 자산, 이 사이를 연결하는 유동성 계층은 무엇이 맡을까? 이런 질문이 커질수록 이 브릿지라는 역할은 다시 조명받게 될 거고, 여기서 리플 XRP는 바로 그 역할로 설명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시장 구조 법안의 결론이 곧장 가격을 결정한다기보다는요, 제도화된 토큰 경제가 커지는 이런 속도랑 방향이 더 큰 변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핵심은요. 결국에 다가오는 2026년 1월에 어떤 표준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느냐 이 여부입니다. 일정이 확정되고 윤리, 이자, 관할, 디파이, 경계선이 문장으로 바뀌는 그 순간부터 시장은 상상이 아니라 실행의 영역으로 들어가겠죠. 반대로 그 문장이 바뀌지 않으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피로를 쌓고 변동성은 커지되 방향성은 짧아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건요. 이 첫 번째로 2026년 1월 초 실제 마크업 일정이 확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로 스테이블코인 이자랑 우회 수익 모델을 둘러싼 추가 규제 신호가 나오는지 여부, 세 번째로 SEC 관할과 디파이 규제에서 적용 대상이 누구로 적히는지, 이 세 가지가 확정되기 전에는 결론적으로 베팅보다 리스크 노출 관리가 우선입니다. 이 포지션을 크게 가져가면 마칠 때는 크겠지만요. 틀릴 때는 회복이 느리다라는 거, 변동성이 커질수록 살아남는 전략이 이기는 전략입니다. 시장 구조 법안이 2026년 1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들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겠죠. 미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규제할지 말지가 아니라 어떤 규격으로 누가 운영할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설계 단계에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미래를 맞추려고 애쓰시기보다는요, 과거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때 대응 전략은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리플이 왜 지금 떨어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언제 반등이 나올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뉴스라거나 자극적인 전망들, 누가 맞힐 것 같은 이런 이야기들에 시간을 더 쓰게 되시죠. 물론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또 공부해보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공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과거의 리플이 실제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를 차분하게 돌아보는 겁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지금처럼 힘이 없고 관심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지던 시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반등이 시작됐고
그 반등이 어느 정도의 시간과 폭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시면은 생각보다 비슷한 패턴들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를까요? 라는 질문보다는요, 과거에는 어떤 흐름에서 반등이 나왔는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이전 저점들, 시장 전체의 공포 국면들, 그리고 횡보가 길어졌던 시기 이후의 움직임을 함께 살펴보시면은 앞으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현실적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 투자라는 게 예언이 아니라 대응의 게임이겠죠. 미래를 정확히 맞추려고 하시기보다는 과거를 기반으로 이런 흐름이 나오면 나는 이렇게 대응한다. 이런 나만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두는 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안다라는 말처럼요. 과거 움직임을 이해하신 분들만이 앞으로의 변동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려고 애쓰지 마시고 준비된 대응을 하나씩 쌓아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